없는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과학주의는 저희는 이제 너무나 쉽게 이 과학주의가 뭔지만 들어도 이게 왜 문제인지 너무 알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과학주의가 현대 문화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는 좀 내가 전에 차를 갖다가 언급했던 일을 종교와 윤리 끌라고. 영역에서 이걸 지식으로 보던 여기다 거에서 가려고 이건 그러는데 이제 뭐 뒤로 맹목적인 가. 신앙에 불과하다. 이렇게 뒤로, 인식을 뒤로. 우리 문화 안에서 이렇게 여기다 인식을 세우든가.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한 예로 땀딱 이제 9.11 밥을 줘. 사태 이후에 정말 아빠가 뭐 세상에 많은 하든지 것들이 너무 뭐 얘는 많이 진짜 운전할 줄 변했는데요. 그 모른다. 중에 너무 이제 무섭고 정말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이제 이 과학주의가 더 편만해진 늦었잖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 9.11 사태 이후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한 것이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물이든 네가 그것이 차를 쫓아오면 사물들이든 지가 뭐든지 간에 생각하고 그냥 뭐 해야지. 당신만의 하나님, 당신만의 진리를 찾으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전제에도 종교의 주장은 사실적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진리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합리적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너의 취향과 너의 필요에 따른 여기다 끝에 것이니까, 그냥 할게요. 네가 뭘 원하든 그것을 너의 하나님, 여기선 우상이겠죠? 너의 우상으로 하고 그걸 진리로 여기고 살아라라고 하는 정말 이 진리를 엄청나게 상대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주의는 삶의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목적과 선악은 무엇인가, 사후세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고 그에 따라 삶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 그런 건 없다. 예? 요런 것들은 이제 진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그런 건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가 했을 때 그냥 욕구, 그 욕구의 즉각적 만족.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개인의 소원과 욕구의 절대화라고 하는 현대의 문화의 변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 지식의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이제 갖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덕은 규칙이 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건 그냥 관습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어, 관습조차 이제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되고 뭐 다른 문화권에서는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소한 것으로 도덕적 지식을 완전히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이제 문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뭐든 할 수 있다. 너의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가 이제 과학주의가 낳은 현대 문화의 큰 변화입니다. 또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그냥 햇기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미니멀리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대적 진리와 가치가 상실된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제 과학이 그걸 대체하니까 이러한 도덕의 상실과 그다음에 윤리와 절대 기준의 상실과 이런 것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 문화는 이제 과학주의가 편만해지면서 자유라는 것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고전적인 자유 개념에서 현대적인 이제 자유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고전적으로 자유는 이제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제 해야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자유 이런 것을 의미했다며 현대에 와서 그 어느 누구도 제가 학교에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열이면 열, 100명이면 100명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개념이 바뀌어 버렸고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전적인 성적 자유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이제 부부의 결혼을 연합을 전제로 음,
가질 수 준비가 있는 됐죠. 것이 성적인 자유였다면 현대적으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욕구를 충족할 권리. 그래서 뭐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현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지식도 훼손되고 도덕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결국에는 도덕적인 파산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과학주의가 이 문화를 장악함으로써 벌어지게 된 변화고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고전적인 관용 원칙은 전제가 도덕적인 지식은 존재한다.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관을 전달 가능하다.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의 관점 중에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되는 관점이 있으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단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사람을 그어버리거나 사람을 이렇게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관용하되 그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할 수 있었다면 이제 현대적 관용의 개념에 와서는 도덕적인 진리와 지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견해라는 것이 충돌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없는데 이제 그래 뭐 너도 맞고 뭐 나도 맞고 이건 지금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이제 장기하라고 하는 그 가수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하는 뭐 노래 중에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런 가사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현대적 관용.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나에게 관점을 요구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관용이다.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관용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는 모순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런 이제 현대적 관용을 갖고 있는 측이 불관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불관용하는 사람을 관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TF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T는 되게 이제 그런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약간 움직이고 F는 감정 이렇게 그렇게 MBTI에서 주장할 때 F들이 T를 이제 공감 못 해준다고 막 비난할 때 어떤 T가 근데 너희 F들은 왜 T가 너희를 공감하지 못하는 거를 공감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꼬리를 무는 그것처럼 현대적 관용은 왜 너는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을 불관용하다고 하면서 관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모순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용할 가치가 없는 행위냐, 관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악이냐 이런 것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므로 악에 대한 도덕적 항의를 할 수 없다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책에는 여러 예들이 있었어요. 뭐 아동 성행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지만 그걸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땐 그게 필요해서 하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심각하게는 가서 악에 대한 도덕적 항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주의는 기독교의 주장을 타당성의 구조 밖으로 몰아낸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키운다. 이제 이렇게, 네, 이것은 이제 과학주의가 우리 문화에 많이 수용되면 수용될수록 도덕적이고 영적인 주장은 점점 탈인지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제 타당성 구조 밖으로 내몰리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폄하하고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건데요. 탈인지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조차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종교의 주장은 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검증도 못하고 관찰도 할 수 없는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고 뭐 이런 것들 신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타당성 없다 그냥 고려해 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과학주의가 편만해지면 편만해질수록 기독교는 내몰리게 되고 되게 폄하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사회의 배경이 되는 그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문화라고 했을 때 이 문화는 생각하는 틀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그 문화 속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평가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널리 퍼져 있고 미묘하게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 채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평가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럼 무엇이 타당하고 무엇이 터무니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타당성의 구조인데 이것을 과학주의가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 전혀 의심하거나 논증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영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학주의가 우리 문화에게 주는 그 문화의 지도를 따라서 가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이렇게 문화의 배경 전제로서 타당성의 구조를 제공하는 권위가 제1의 권위가 되어 버린다면 이제 과학을 강조하고 또 종교는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견해 정도로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종교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우리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불관용과 굉장한 편견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당연히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냥 이제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복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확고한 진리의 증거의 깊이, 그러니까 확고한 증거의 깊이 기초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더라도 복음이 그냥 사적이고 내 개인적 내 필요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을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참 말씀이 참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저희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네,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세상인 거죠. 이 과학주의가 점점 이제 횡행하면서 대학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종교 단계라고 하는 거에서 과학 단계로 넘어가다가 이제 과학주의가 완전히 이제 제1의 권위로서 문화를 장악하고 나자 이런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종교와 윤리, 신학 이런 것들은 이제 인문학 영역으로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교과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교과 밖 영역으로 밖의 영역으로 쫓겨나게 됐다. 미국 이제 줄리 루벤 교수가 말한 요 이제 변화 과정인데요. 좀 더 보시면 원래 이제 종교 단계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고 이제 대학은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미덕을 배양하여 하나님과 국가와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을 길러내는 거였고 그때는 통합된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교육 내용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술이 개발되고 과학이 전문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팩트로 인정받은 사실은 공적 영역이지만 이것이 옳고 그르냐 가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가치 영역은 사적인 영역으로서 이들을 구별시켜 버렸고 그래서 이제 진리는 그러므로 변화한다. 어떤 문화냐 시대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지식과 지혜 절대적인 지식과 지혜는 없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가르치도록 하자.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더 진짜 교육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과학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하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자. 개방적인 탐구 능력과 관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자. 이거 완전히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절대화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하나를 잇는 통합적인 교육 내용도 없고 보편적인 교육 내용도 없고 다 파편화된 교육 과정으로 지금은 이렇게 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모습인데요. 그래서 도덕과 종교는 이제 인문학의 영역에서 다루다가 이 인문학과 교수님들도 어떤 비인지주의적인 태도를 받아들이니까 종교와 도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과 외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도덕심을 키우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이런 영역으로 이제 추방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은 신학이랑 과학이랑 기타 분야 모두가 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과학주의적 생각으로 바뀌면서 오직 과학만이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그런데 되게 우스운 게 논리나 사실 혹은 어떤 발견을 기초하여 과학주의적인 생각이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검증되고 관찰 가능하고 그럴 때 이제 진리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 얘네들은 다 아니고 과학만이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적 사실 논리나 사실이나 혹은 발견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그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주의적 사회학적 변화였다. 그러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과학주의는 너무 모순점이 많고 네, 문제점이 많은 그런 네, 주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더 쪼개서 살펴보면 과학주의는 자기 부정적입니다. 자기 부정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반박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의 자기 부정적 진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오직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이 참이다. 네, 이렇게 이제 과학주의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왜 자기 부정적이냐? 자기 부정적인 진술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 진술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학주의의 자기 부정적인 요 진술, 오직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 참이다가 제시하는 조건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참이기 위해선 입증 가능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지금 참을 주장하고 있는 과학주의의 진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이 참이려면 과학적으로 이 진술을 입증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참이니까 이 진술도 과학적으로 참으로 입증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진술이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스스로가 만족시키지 못할 때 이 진술은 자기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은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이 참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입증하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적인 진술로서 이거는 철학의 영역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지 과학의 실험 관찰 측정에 의해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주의의 이 진술은 스스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반박하고 있는 진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매우 많지만 네, 과학주의는 자기 부정적이고 오히려 그 스스로가 철학이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을 주장하고 있지만 철학인데 철학을 부정하는 철학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의 이제 과학이 내리는 과학주의가 아닌 과학이라는 학문이 내리는 여러 가지 결론들은 오직 그 전제 뭔가가 참이기 위해 이미 이제 참이라고 성립되어서 깔려 있는 이 전제만큼만 강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는 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게 건물의 구조가 그 기반이 되는 기초 이상으로 경고할 수는 없잖아요. 기초에서 이제 쌓여 있는 건물은 그 다음으로 이제 경고하게 되는 거니까 과학의 결론 또한 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그 전제만큼만 강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과학의 전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의 규칙성, 보편성, 인과성, 인과관계. 어떤 사건은 이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경험주의, 그다음 수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 갖고 있는 전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은 질서 정연하고 법칙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과학이 결론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본인이 그 과학의 어썸션들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이제 이론을 생성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때, 요 전제 위에서 모든 게 움직이는데 또 자연현상은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쌓아져 가는 건데요.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이러한 과학의 전제들이 본질적으로 모두 철학적이라는 겁니다. 네. 자연현상이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하나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관찰해가지고 실험해서 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논리와 어떤 우리의, 철학적 논증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전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철학적인데, 과학주의는 이런 철학들을, 즉, 자신의 과학의 전제들을 배제해버리고,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배제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과학의 토대 자체를 허술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 과학주의는 이제 과학의 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과학이 기초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이제 이 가정을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야지 이제 과학의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가정들은 이제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 도전을 갖고 있죠. 이 이론이 맞느냐 틀리냐를 자신들이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해서 이 가정의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을 진술하고 비판하고 또 옹호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철학의 영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 그 개념으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인식론, 개념론, 논리 이런 것들 가지고 이 과학의 수많은 가정들, 어썸션들을 진술하고 비판하고 옹호하는데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법칙이라든지 인과성이라든지 이런 과학의 전제들 또한 모두 다 철학적인데 그러면 과학은 철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가정을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경우에 과학의 전제가 그 다른 어떤 학문의 전제들보다 낫다, 더 뛰어나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철학을 가져다가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을 배제해버리면 그 전제 자체가 입증이 안 되고요. 그 전제인 토대 자체가 철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은 철학보다 더 우수하거나 더 합리적이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이 갖고 있는 전제 자체가 철학으로 옳고 그름이 판명되고 철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학은 우월하다, 철학보다 우월하다라고 논증에서 성공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철학이 과학보다 오히려 더 합리성을 가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그런 패러다임이다. 강력한 이제 후보로 되게 저는 후보라고 표현한 것도 많이 양보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또 스스로가 이제 정당화할 수 없는 과학이 갖고 있는 전제들 자체가 과학이 스스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많은 전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과학주의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되면 주장될수록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적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1번 이제 과학이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는 전제 중에 하나는 생각과 언어와 이론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이론과는 별개로 인식하는 것 별개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 이게 이제 과학이 갖고 있는 전제인데요. 그래서 과학은 형이학적인 실제에 대해서 가정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생각이나 말이나 이론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론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외적인 객관적인 세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과학은 전제하고 있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이제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 힐러리 퍼트넘 이분께서 존재를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어떤 이론이나 언어 체계나 틀 공동체라고 말했는데요. 공동체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어떤 공통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는 한국 사람으로서 같은 언어 체계 속에서 같은 사고 틀에서 이렇게 네, 이론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하니까 그 안에서만 존재한다 안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원자 이론 안에서만 얘기가 가능한 것이다. 그 존재를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이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그러니까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존재 하나 아니냐를 논의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체계와 틀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전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 존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론화하고 하는 거 별개로 객관적인 실제를 말하는 절대적 관점은 불가능하다. 이건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와는 또 다른 전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느냐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맞느냐를 얘기하는 것도 철학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설 수 있으려면 철학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데 철학적인 거는 진리가 아니고 아무 지식도 아니고 이렇게 배제해버리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과학이 스스로 정당할 수 없는 전제 중에 이제 두 번째는 세계는 질서 정연하고 그 너머의 심층 구조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과학은 이제 질서 있는 우주를 전제하고요. 이런 우주의 질서 정연함은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세계, 지금 여기 뭐 탁자, 존재하는 이 사람, 나무, 동물,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일상 세계가 질서 정연하다, 질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층 구조,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심층 구조, 이 세계를 작동하게 하는 그 뭐 원자나 분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층 구조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론으로 접근하는데 이 이론들도 다 질서 정연하게 잡혀 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너무나 신기하게 이런 일상 세계의 법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학 공식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또 이 심층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수학이 딱딱 적용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세 가지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해석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서 정연한가 했을 때 역사적인 해석은 창조론이 이 세계의 질서성을 지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자연의 법칙성, 자연은 이런 법칙을 갖고 있다.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일상 세계의 법칙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인관성도 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세계가 작동하도록 이 모든 것을 지지하고 있다가 역사적인 그동안의 이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질서 있는 우주라는 것 자체에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질서라는 건 없다. 칸트, 그냥 우리 마음이 부여한, 우리 마음이 정한 구조다. 질서라는 건. 그리고 질서 정연함의 특징도 그냥 임의로 만든 거다. 어떤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낸 구성물이다. 라고 보는 언어 상대로운 문화 구성주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과 다 싸워서 과학이 이기기 위해선 또다시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는 전제들이 너무 많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을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고 그런데 철학적인 거 그렇다고 뭐 철학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모든 우리의 논리와 철학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도덕적인 것들과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관찰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어떤 이 과학적 방법이 아닌 것들은 다 지식이 아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발언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강한 과학주의 경우를 보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또 그렇지만 또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이것이 또 과학의 전제인데요. 그래서 과학은 진리 대응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응론이라는 건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 이름하여 진리 전달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전제, 진술,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는 진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 눈이 하얗다, 눈이 희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땐 그 전제와 대응하는 전제 전달, 즉 눈이 희다라고 하는 진술과 대응하는 존재하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잘 대응할 때 이제 진리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게 진리 대응론인데요. 그걸 이제 존재하는 실제를 진리 창조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리에이터. 근데 그러면은 눈이 흰 상태가 실제예요. 존재하는 실제. 그리고 눈이 희다라고 하는 진술. 이것이 맞아 떨어져요. 눈이 희다라는 진술 전제가 눈이 흰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를 그럴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 그래서 이 진리 대응론.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되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과학의 전제인데요. 또 여기에도 이거와 반대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읽기만 하면 다른 명제들과 잘 맞으면 참이다라고 하는 또 정합 이론, 유용하면 참이다, 실용 이론, 객관적 진리 자체는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 이 모든 것들을 또 논증하려면 네,
철학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과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과학이 또 스스로 정당할 수 없는 전제는 6가지 중에 이제 4번째입니다. 우리의 오감과 인지 능력을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성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과학이 받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이 신뢰할 만하다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학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이라고는 이제 진화론적 자연주의에서 얻는 답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답은 이성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가? 그러면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 기간에 그 진화하려는 그 기간 동안에 생존가라고 하는 거. 즉 어떤 생체의 특질이 유용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그 유용성. 그것이 그 진화하는 그 기간에 그걸 지녔고, 네. 근데 그 지녔던 그것이 뭐였냐? 원초적인 신념 형성 능력이었다. 설명이 괜찮으실까요? 진화하려고 하는 기간에, 생체 특질이 유용해서, 즉 생존하는데 더 유용한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게 남고 진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초적인 신념을 형성하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남아서, 살아남아서 지금의 이제 이성이 됐다.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서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영어가 더 쉬워서 제가 영어를 참고해서 봤거든요. 영어로는 a consequence of a more primitive capacity of belief formation that had survival value during the period. 그 기간 동안에 survival value를 갖고 있었던 belief formation 능력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그 진화하려는 기간 동안에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하게 되는 값을 가졌어요. 뭐가? 신뢰를 형성하는, 신념을 형성하는 능력이, 즉, 이성이겠죠? 생각하는 능력. 그게 이제 초기 능력이었고, 그게 점점점 계속 살아남아서 이렇게 진화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이성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진화론적 자연주의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 그리고 창조에서의 답은 이런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협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훨씬 더 이것이 예,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는 왜 그러냐면요. 진화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생존하기에 더 유리한가에 따라서 생존을 하게 되는 그게 그 특질이 남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건 사라지고 이게 이제 진화의 원리인데 정확한 이성 추론 능력은 생존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더 빨리 달리고 더 뭐 포식자에게 피하고 이런 데에는 이제 아무 그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생존 논리만 가지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정도로 정확한 이성적 추론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리하여 과학주의, 진화적 자연주의는 인지가 이제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지 능력, 즉 우리의 오감 이런 것들이 진리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제대로 된 진리를 알려준다라는 믿음을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이거 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이제 생명체가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되게 큰데 엄청나게 큰데 조그맣다고 잘못 인지한 거예요. 잘못 인지했는데 어쨌든 잘 피해가기만 하면은 살아남는 거니까 생존과 인지는 큰 상관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인지는 우리의 이성은 언제든 오류를 낼 수 있고 오류를 내매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얘기했는데 어떤 이제 간판에 뭐 이쪽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새긴 게 아니라 그냥 바람 맞고 그냥 어느 날 뭐 비 맞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닦여가지고 여기서 100m 가면 뭐 서울대학교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새겨졌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신뢰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새긴 것이 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믿겠느냐?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이제 이 인지가 진리를 알려준다는 믿음 자체가
더 오히려 과학주의와 진화적 자연주의 하에서는 힘을 잃는다. 네, 이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오류라도 진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인지 사실 여부를 오히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네. 그리고 또 과학은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치와 그 지금 과학이 전제하는 걸 보면 전부 다 과학 아니잖아요. 네, 과학주의가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유형의 가치와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과학은 세 가지 가치를 전제한대요. 좀 재밌었습니다. 아니, 도덕 폄하했잖아요. 네. 네. 근데 과학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과정과 결과가 연구를 하는 과정과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과학 이론을 만들거나 과학을 이제 할 때 단순하고 정확하고 예측이 가능하며 폭넓은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측이 잘 되고 가장 폭넓은 설명을 포괄하는 이론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리성을 과학은 주장하고 있고요. 전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미적이며 품격 있는 심미적인 거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과학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심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과학이라는 것 자체의 특징이 기술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말할 수 없다는 데에서 이 가치나 규범, 무엇이 더 도덕적이고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무엇이 더 심미적인 것인가를 결정 내리고 당위를 말하는 건 과학 바깥의 영역이다. 도덕과 윤리 영역이다. 과학이 정당화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과학이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는 전제 중에 과학은 이렇게 전제합니다. 논리와 수학 법칙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논리와 수학 법칙에 호소해서 이를 전제해서 과학을 펼쳐나가는데요. 과학은 논리와 수학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논리 영역은 선험적인 영역. 즉, 오간의 경험에 호소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인성이 아니라 이성인데 못한 것 같아요. 이성의 인식에 의해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우리 이성으로 보증이 되고 언제나 필연적으로 이미 어떤 거에 적용하기 전에 선언적으로 진짜라고 맞다라고 인정된 것으로서 모든 세계에 갖다 놔도 항상 참인 그런 선언적인 영역이라면 과학은 하나하나의 것들을 후험적으로 다 관찰하고 검증해보고 실증적으로 해봐서 후에 입증을 해내야지 참이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수학은 이미 수학과 논리는 선험적 영역으로 2 더하기 2는 4다라고 증명이 됐고 진리로 받아들여진 다음에 이것이 다른 데 이제 들어가서 작용하게 되는 거라면 그런 선험적 영역이라면 과학은 실증적인 관찰을 통해서 입증해내야 되는 후험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필연적인 거에 반대로 우연적인 진리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후험적으로 다른 뭔가가 나오면 또 바뀔 수 있고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논리와 수학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앞에서 살펴본 전제들은 과학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전제들인데 과학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검증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오히려 철학과 수학과 이런 논리의 영역이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도덕을 얘기하고 있고 당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강한 과학주의의 전제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 약한 과학주의는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 약한 과학주의도 다른 학문의 진리성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의 최상위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한 과학주의의 이 자기 부정적 논리가 약한 과학주의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약한 과학주의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은 다른 비과학 분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 따라쟁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를 주는 듯 하면서 오히려 교리를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성경과 신학의 지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나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표준 과학적인 설명 방식과 인격적인 설명 방식이다. 근데 각각은 중요하고요. 각각이 다 유용한데 왜 그런가? 이제 일단 표준 과학적 설명이라는 건 왼쪽에 보시면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상태
혹은 그 상태와 사건이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포괄 법칙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편적이고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연 법칙을 초기의 원인 상태에다가 적용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해서 도출하는 게 표준과학적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이 팽창하는 것과 PV는 nRT. 이거는 그냥 안 넣었는데요. 금속 막대는 가열하면 늘어난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자연 법칙입니다. 금속은 가열하면 늘어난다. 그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금속 막대 X가 가열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처음에 원인이 된 상태입니다. 금속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한 초기에 원인이 된 상태가 발생했고요. 그러면 금속 막대는 X는 늘어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보편적인 자연 법칙에 초기에 원인이 되는 상태가 적용되어서, 그러니까 더해져서 그 인과적 결론으로 막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표준과학적 설명인데요. 이 표준과학적 설명은 그러면 충분한가? 왜냐하면 저희 이건 너무 좀 이해가 잘 되잖아요. 합리적인 결론인 것 같고. 그러면 표준과학적 설명으로 충분한가? 이거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칙 자체에 금속 막대는 가열하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 자체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용하지만 사건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인격적 설명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인격적 설명이란 것은 인격체, 아까는 이제 뭐 법칙과 초기 원인 상태가 만나서 인과적으로 나오는 결론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는 의도가 있고요. 그 인격체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한 결과로 설명하는 게 인격적 설명입니다. 목적과 의도 실현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사용해 결과를 내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디너 테이블을 특정한 방식으로 마련을 한다. 어떤 누군가가 오늘 저녁 모임에서 누구누구가 오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과는 관계가 이렇고 저 사람 이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자리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이라는 능력을 이제 발휘해서 디너 테이블을 마련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적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법정에서 살인죄를 심리할 때 누가 어떤 인격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의도로 살인의 결과를 낳는가 이걸 이제 배심원들이 심의하게 되는데 이럴 때 설명이 인격적 설명이다. 이때는 배심원들이 탄환이 어떻게 무슨 법칙에 따라 자연 법칙에 따라 어떤 초기 상태를 만나서 뭐 관통하게 되었는지 이런 자연 법칙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런 자리는 자연 법칙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인과적 설명이 필요한 인격적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런 표준 과학적 설명이 절대적이고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의 자리가 아닌 곳들, 다시 말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과학의 그 사건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는 지나치게 특이해서 과학적 설명 모형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커서 과학적 설명 유형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과학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커서. 그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그럼 이제 지나치게 특이하다는 게 어떤 것이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상당 시간 내사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 현재로서 과학에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인 어떤 원리나 이론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지나치게 특이한 경우다. 아니면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상관관계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뇌의 상태와 심리 상태를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영적인 걸 영혼이나 이런 걸 배제하니까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연결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이 너무 복잡해져서 결국엔 이론이 폐기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럴 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과학 이론이 너무 다른
너무 다른 예측 불가능한 현상을 만나게 되면 또 과학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인 우주, 이 물리적인 이런 거에 우리의 의식, consciousness, 우리가 감각하고 소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는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기존 물리적인 우주에 관한 이론 가지고는 이런 의식, 감각, 소원, 생각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물리적인 사실과 어쩌다가 우연하게 연관된 현상.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냐면 필연적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우연이란 말이 뇌 상태와 의식 상태의 상관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뇌 상태는 같지만 의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는가? 반드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게 증명되면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뇌 상태는 같지만 의식 상태에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 실제할 가능성이 빵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뇌 상태를 갖고 있지만 의식은 없는 어떤 존재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결론은 아닌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이런 의식 상태를 갖게 되었는지. 네. 그리고 너무 커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유신론으로는 오히려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뭐 이런 거 우주의 기원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들 존재하는 이 자연 세계의 법칙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면 우주는 왜 이렇게 미세하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게 지금 0.00001의 오차만 있어도 이 지구가 존재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렇게 미세하게끔 다 맞아 떨어지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만들어졌다가 그쪽 언어가 아니라면 작동하는지 아니면 의식은 어디서 왔는지 도덕성, 합리성, 심리성의 객관적 법칙 즉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 속성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보면 우주의 기원은 이제 칼람 우주 논증이라는 걸 책에서 소개했는데요. 이제 이슬람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칼람이.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합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갖는다. 우주는 시작이 있다.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을 가진다. 네, 이런 이제 그리고 그 우주 시작의 원인은 이제 인격적이다가 이 칼람 우주 논증의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이걸 잠깐 이제 보면은 철학적으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우주의 기원, 우주가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철학적으로 보면 우주는 이제 시작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은 실무한, 정말 실제적으로 무한한 수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무한한 수라는 것은 우리가 세고 영원히 세지만 이제 그 세는 게 끝나는 지점이 있으면 무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무한한 음수를 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도 이제 옛날에 가면 시작점이 있을 것이다가 이제 이 실무한이라는 걸 불가능하다는 논지로 철학적으로 우주의 시작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반대 의견도 많다고 해요. 철학적으로도 뭐 실무한을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칼람 우주 논증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우주 안에 에너지는 이제 유용한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가 무한했고 시작이 없이 그냥 무한하게 있었던 거라면 그 에너지가 지금 이제 다 떨어지고 없었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 있고 태양이 그 굉장히 큰 에너지 원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과학은 연력학 제2법칙을 들어서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과학은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거는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시작이 됐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인격적 설명이 더 타당하다. 과학의 그 법칙을 제가 이름 까먹었네요. 표준 갔다 올게요. 표준 과학적, 네, 표준 과학적 설명보다 네, 인격적 설명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이거 조금만 더 보면 우주를 이루는 자연 법칙, 시간, 물질,
지금 저희는 어떤 자연 법칙과 시간과 물질과 이 공간과 이런 것들 안에서 살고 있는 우주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우주의 시작 전에는 시작이라는 건 시작했을 때 생겨난 거니까 그 시작 전에는 이런 자연 법칙이나 시간과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야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 우주를 시작하게 만든 것은 자연 법칙, 시간, 물질은 없었을 거니까 그게 아닌 다른 것. timeless, immaterial, supernatural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우주를 시작하게 한 것은 자발적으로, 자의로 세상을 존재하게, 이 우주를 시작시킬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의가 아니라 어쩌다가 외부에서 찔러서 그렇게 하게 된 거라면 그 찌른 게 시작점이니까 저희도 시작점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찌른 애는 또 의지를 갖고 찔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주의 시작의 원인을 말하려면 자의, 자유의지가 이제 있어야지만 우주는 시작될 수 있다. 고로 우주 시작의 원인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칼람 우주 논증이고 이제 이슬람 철학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어떤 기독교 학자가 이걸 가져와서 더 유명해진 논증이라고 합니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 법칙들의 기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과학주의는 법칙에 작동하는 그것을 작동에 대해서는 기술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한다 기술할 수는 있지만 존재의 이유, 그 법칙이 왜 존재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또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죠. 자연 법칙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미세하게 우주에 이렇게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됐다고? 우주의 미세 조정도 설명할 수 없고요. 우연히 이렇게 통일된 모든 데에 다 일관되게 적용되는 수학적 법칙을 낳았다고? 그리고 이 우연한 이 법칙이 인간 이성으로 이렇게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합리적인 창조주가 인격체가 질서 있는 우주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그 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는 인격적 설명이 훨씬 더 타당하다. 네. 그래서 과학주의는 이제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과학만을 절대 권위로 인정함으로써 종교와 윤리를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시켰고요. 복음은 그냥 개인적인 거다라고 네, 만들었고 그러므로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라기보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편협한 미신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신론적인 설명이 이 설명해야 하는 우리의 이 현실을 설명이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의무, 우리 자유의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 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과학주의에서는 그냥 뭐 뇌가 화학 반응하는 것이다, 물질의 과정이다, 진화의 부산물이다, 어떤 건 설명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독교 유신론은 인격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의무 그런 도덕성이고 또 우리의 의식과 영혼과 의지가 실제하는 것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갖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훨씬 더 설명 가능하고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도 창조의 목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우리가 의식이 있는 것도 우리는 영혼을 믿고 그 영혼에 대한 존재, 비물질적인 존재로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 유신론으로 설명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과학보다 훨씬 더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이렇게 씌워져 버렸죠. 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 이제 과학과 통합할 수 있는, 원래 기독교는 절대 반과학적인 게 아니었고, 기독교에게 지금 씌워져 있는 이 프레임은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토대를 형성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과학의 전제, 지금 앞에서 다 살펴봤던 과학의 전제들, 그리고 근대 과학의 기원, 학자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었고요. 자연 법칙의 개념도 우리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불렸습니다. 신학 자체가 theology로 신학은 모든 학문의 영왕, the queen of the science. 네, 이것이 신학이었는데 이제 대학이 과학주의에 무너지고 이렇게 지금 이 프레임이 밀리면서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서 다시금 이제 과학과 기독교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과학 교사도 많이 뭐 이렇게 더 양성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책에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다루지 않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과학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에 대한 설명은
자연주의적인 설명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고 오히려 유신론적인 설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 네, 될 것 같고요. 요 책자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네, 마치려고 합니다. 진북이라는 이제 건데요. 지구는 언제나 진북을 축으로 하여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나아갈 목표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나침반을 이 진북으로 해서 이제 나침반을 사용해서 진북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침반이 없거나 나침반이 고장나서 지구의 진북을 찾아낼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선박은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길을 잃게 될 겁니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 파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삶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나름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주의 이전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국가와 그다음에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선택하고 나아갔다면 지금은 이제 자신의 욕구와 그런 것을 바뀌었듯이 각자 그 시대의 나침반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나침반이 진정한 북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 역시 약속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진북을 찾아내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나침반을 무심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유수한 대학들이 가리키는 진북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학의 문장들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베리타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 옥스퍼드 대학의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메아, 주님은 나의 빛, 예일 대학의 빛과 진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듀크 대학의 학문과 신앙, 브라운 대학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에모리 대학의 현명한 마음이 지식을 갖게 한다는 잠언 말씀. 프린스턴 대학의 주님의 능력 아래서 번성하다. 이것이 다 지금 이 대학의 문장에 적혀 있는 진리의 문구들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대학에서 진북 진리를 발견할 것이라고 실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 때, 참된 진리를 소유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할 때 우리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현실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 원래 대학은 이런 곳이었고 진리는 이런 것이었고 정말 학문을 하는 곳에서 최고의 어떤 권위를 지닌 학문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며 네,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